그래, 한때 인플레이션 심한 시기 이럴 때는 물가 수준 변동이라 해가지고, 회계, 이게 안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회계가 만들어지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물가 수준 변동이 해가지고 수정하는 거죠. 물가 많이 변할 때는 수정해서 이용하고, 정부를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안정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게 없죠. 그 화폐 평가, 안 그러면 자산 재평가 할 때 이런 것이 이 전제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역사적 평가라든가 이런 기준이죠. 회사가 화폐가 안정되어 있다면은 그 회사가 취득할 때 어떤 자산이나 부채나 취득할 때 가액으로 평가를 해 놓는 거죠. 화폐 가치는 1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20년 지나나 회계 기간에 나눌 때 이때 화폐 가치나 거의 안 변하니까 여기에 취득할 때 얼마냐, 팔 때 얼마 이거로 기록하는 거죠. 회계 취득 원가로 기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 가정이 이제 그렇게 신뢰성이랄까 뭐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고 볼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회계가 뭐냐? 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 전달하는 거죠. 왜 하느냐? 전달해야 이용자가 이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측정 전달한다. 필요한 이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 전달할 때, 회계 행위를 할 때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한다고 보자. 한번 설립된 회사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하에서 회계 행위를 한다고 보자. 그 다음에 화폐로 평가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 전달한다고 보자. 이런 세 가지 가정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은 회계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리 체계가 회계 기준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준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모든 기업이 회계 행위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회계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목적이 달성되는 이게 논리 체계입니다.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 무엇을 측정하고 뭐 이런 것이 재무제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자, 분명한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하면 이게 보고서가 목적이 뭐냐? 여기서 나왔죠. 계속기업 공유 때문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른 부속명세서입니다. 요거 두 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만들어준다. 요게 중요하고 계속기업의 공유는 끊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끊어서 보고할 때 끊는 시점 뭐냐 하면 보고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 요거는 상태 보고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 손익계산서가 같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보고서가 나가면은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이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숫자적으로 계정계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된 개념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1000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500이 됐다. 물의 양이 1500 됐다. 그럼 요 사이에 500톤이 변했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1500톤 하는 거면 요거만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예를 들면 2000톤 됐다. 이렇게 되면은 요도 500톤 변했죠. 여기 1000톤 변했다 하면은 여기 3000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 문을 닫았다. 정확한 정보는 3000 마이너스 1000 이래가지고 2000이죠. 그럼 정보가 안 나가잖아요. 3년 동안 정보가 안 나가면 이게 정확한 보고는 되는데 정보가 나가려면 요때 12월 31일 날 1500톤 나가. 요때 2000톤 정보가 나오고 요때 3000 정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요게 물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물이 얼마 유입되고 감소는 얼마 됐는데 잔고가 500 증가했다. 요 1년 동안에는 물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으니까 얼마 1000톤만큼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간다. 이게 손익계산서는 겁니다. 이걸 계정계산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톤에서 1500톤에 변했잖아요. 그죠? 요때는 1000톤입니다. 1000이, 1000. 그죠? 1월 1일 날은. 요 상태에서, 요 1월 1일 날 상태입니다.
12월 31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500 상태로 변했잖아요. 1500 상태로. 원래 1000이었는데 500만큼 변했는 거 알죠? 증가했는 거 아니에요? 증가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가 뭐냐 하는 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손익계산서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업들은 출자가 누가 하느냐, 그 출자된 돈을 기업 경영을 누가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라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뭐 필요한 정보가 뭐냐, 여기서 유추해낼 수도 있지만, 요거는 기업의 자금에, 여러분 현금이라 생각하면 되죠. 현금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자금이라. 돈을 누가 내느냐는 거죠. 돈을 누가 내느냐, 그거 하고, 그것도 누가 경영을 하느냐, 요 개념입니다. 그거를 기업 실체 관점에서 측정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보고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돈을 누가 내느냐, 그 다음에 경영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이게 기업 실체 관점에서 보면 이퀄이라는 거죠. 출자를 1000만큼 했다 하면 그거를 기업에 경영하는 사람도 1000만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체 관점에서 측정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돈을 누가 냈느냐,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경영을 어디에 했느냐, 이걸 투자를 어디에 했느냐 이거가 아닙니까? 이게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기업이 일정 시점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이거를 보고하는 보고서.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겁니다. 왜? 12월 31일 날 끊기 때문에. 끊는 시점에 뭘 보고했는? 상태를 보고하는 거죠. 무슨 상태? 돈을 누가 내가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출자한 돈은 지분이라. 어디에 투자되어 있느냐, 어디에 경영하고 있느냐, 이걸 자산이라. 기업 실제 관점에서는 이게 이퀄이라는 거죠. 자산, 이권, 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거는 이면으로 보면 기업에 돈을 누가 냈는데 그 돈을 위탁을 했잖아요. 내 돈을 또 경영을 좀 해도, 수탁자가, 경영자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하나의 수탁 책임의 하나의 의무를 표시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분이란 자산이라는 것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일정 시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상태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가 뭐냐? 그 자산과 지분의 상태입니다. 지분의 상태. 지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채권자 지분, 주주 지분, 이거죠. 주주 지분. 지분은 뭡니까? 기업이 돈을 냈기 때문에, 주주들이나 채권자 기업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기업 돈이 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거니까. 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달라할 수 있는 청구권이 지분입니다. 왜? 자기가 얼마를 출자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만큼 달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분입니다. 여러분, 회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산은 뭐냐? 자산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역 잠재력이 자산이다.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형태의 권리가 자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적 자원입니다. 총 경제적 자원. 가치가 있으면 전부 자산입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이는 게 형태가 있는 건 전부 자산입니다. 형태가 없는 것도 자산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총경제적 자원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 돈 주고 사야 자산입니다. 돈 주고 안 샀는데 자산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왜? 기업 실체 공존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떨어져도 이게 자산이 아닙니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없으면 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철이 막 있어도 옛날에는 고철 같은 게 돈이 안 됐습니다. 자산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고철값이 있으면 자산이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처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 회사 자산을 하려면은 가치가 있는 데다가 취득했는 것도 처분을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리스된 자산. 어떤 리스 회사에서 컴퓨터를 리스했다. 그거 마음대로 못 하죠. 그 회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어떤 회사에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했다. 그 회사의 인적 자원, 자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회계상으로 자산은 아닙니다. 왜? 그 직원을 마음대로 처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치가 있고 처분 가능하고 취득 가능하면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자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분은 뭐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달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주주가 예를 들면 1000만큼 채권자가 1000만큼 돈을 투자했다면 그 1000만큼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 달라할 수 있는 청구권, 권리, 이게 지분입니다. 이 지분은 채권자가 기업에 투자한 돈, 이게 부채죠. 주주가 지분, 이거 자본입니다. 그 옛날처럼 변제 가능한 거, 출자했는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뭐냐? 변제 가능, 갚아야 될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채는 채권자 지분입니다. 주주 지분. 이게 자본이 뭐냐? 주주 지분입니다. 주주가 이 기업에 출자했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선구권입니다. 자기 몫만큼. 부채가 뭐냐? 채권자가 이 기업에 이만큼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달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산 이꼴은 지분. 기업 실체 관점에서 지분이 1000만큼 출자했다면, 원천 출자했다면 그 투자된 금액도 기업 실체 관점에서 자산 이꼴은 지분입니다. 이게 1000이면 이것도 지분이네요. 1000이죠. 이게 이제 부채로 나눠줬다면, 지분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지면 자기 돈 60이고 부채 남은 은행에 40 빌려가지고 1000만큼 투자해서 자산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 뭐니까? 자산 이꼴은 지분이 등식이 옛날에 대저표 등식이라 합니까? 이거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산 이꼴은 이거죠. 이거는 기업 실체 관점에서 계정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주주 관점에서 회계를 한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지 거다. 이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1000이 자산인데 부채가 400이 있다면 자기 돈 600이 자기 거다. 이거죠. 이건 자본주 이론입니다. 자본주, 주주 관점에서 회계를 한 거죠. 주주 관점에서 회계, 자산 빼고 부채 갚으면 지 거다. 그 말이나 자산 이꼴은 지분이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건데요. 해석이 다른 거죠. 왜 지분 회계, 자본주의 이론을 회계를 하면 주주 관점에서 회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할 때 주주 관점에서 유리하게 회계한다. 그럼 보고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신뢰성이 없다. 검증 가능성이 없다. 믿지를 못한다. 그럼 회계 필요 없다. 그럼 믿으려면 기업 실체 관점에서 회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런 형태의 보고서구나. 그럼 남은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냐? 이걸 알면은 이제 목적을 아니까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회계 기간을 계속 기업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설립된 회사 회계를 보고를 연기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가 하면 요 회계 기간 동안의 성과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 그러면 반기 같으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 기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